한국 오니까 살 것 같아요. 일본을 떠나 인천공항에 도착한 외국인들의 고백입니다. 같은 시간 도쿄 한 노인이 실내 온도 39.4도의 방에서 숨졌습니다. 손에는 에어컨 리모컨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에어컨이 있는데도 켜지 못해 죽어가는 나라. 지금 일본의 현실입니다. 살인적인 전기세와 전력회사의 담합, 관여조차 안 되는 노후주택 속에서 일본인마저 지쳐갈 때 세계의 시선은 한국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폭염 앞에서 두 나라의 운명을 가른 결정적 차이, 대체 무엇일까요?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동이방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외국인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일본에서 죽는 줄 알았어요. 처음엔 웃어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날 오후, 제 화면에는 그해 여름 일본 열사병 사망자 명단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다나카 슌스케입니다. 일본 총무성에서 사회정책을 연구한 지 올해로 15년째입니다. 매년 여름이 끝나면 저는 같은 작업을 반복합니다. 그해 폭염으로 숨진 사람들의 숫자를 정리하고 원인을 분류하고 보고서를 씁니다. 숫자를 다루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2024년 여름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그해 8월, 저는 여느 때처럼 통계 파일을 열었습니다. 열사병 사망자 121명. 숫자 자체는 낯설지 않았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여름의 청구서 같은 것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아래줄에 적힌 한 문장이 저를 멈추게 했습니다. 사망자의 90% 이상이 실내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실내라고 했습니다. 땡볕의 공사 현장도 아니고 맹방 없는 체육관도 아니었습니다. 자기 집, 자기 방이었습니다. 저는 파일을 닫았다가 다시 열었습니다. 숫자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샵의 20에 1명, 도쿄 한 동네 아파트 한 동이 통째로 비워진 것과 같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바깥에서 쓰러진 게 아니었습니다. 방 안에 있었습니다. 그것도 에어컨이 설치된 방 안에서요. 도대체 왜였을까요? 저는 현장 보고서를 뒤졌습니다. 도쿄도 소방청 자료, 각 구청의 사후 실태조사, 독거노인 방문 기록까지 읽으면 읽을수록 머릿속에 하나의 장면이 반복해서 떠올랐습니다. 에어컨이 벽에 붙어 있고 리모컨이 바로 옆 탁자 위에 놓여 있고 그리고 아무것도 켜지지 않은 방. 실내 온도 39도. 그 안에서 홀로 숨진 78세 노인. 에어컨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리모컨에 손을 뻗지 못한 겁니다. 저는 그 이유를 알 것 같으면서도 선뜻 쓰지 못했습니다. 보고서 양식에는 사인란이 있고 거기엔 열사병이라고 적으면 그만이거든요. 하지만 진짜 이유를 쓰는 칸은 없었습니다. 이번 달 전기요금이 무서워서 켜봤자 금방 다시 더워지는 집이라서 그 돈이면 일주일치 식비가 나와서 그날 저녁 퇴근 후 습관처럼 스마트폰을 열었습니다. 알고리즘이 짧은 영상 하나를 밀어올렸습니다. 일본 여행을 마치고 인천공항에 막 도착한 외국인 여행자가 공항문을 나서는 순간이었습니다. 유럽 어딘가에서 온 것 같은 젊은 여자였는데 바깥 공기를 한 모금 들이마시더니 두 눈을 질끈 감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야 숨을 쉴 수 있겠어요. 댓글창을 내려봤습니다. 비슷한 내용이 수백 개였습니다. 일본에서 호텔 에어컨이 제대로 안 됐다는 사람, 쇼핑몰조차 덥다는 사람, 심지어 편의점 안도 후텁지근했다는 사람, 그리고 그 아래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느낀 안도감을 쏟아내는 사람들. 한국 오니까 진짜 살 것 같다. 일본이랑 이렇게 차이가 나는 줄 몰랐어요. 저는 화면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외국인들이 일본을 떠나며 안도하는 장면과 자국민이 에어컨 앞에서 숨져가는 통계가 머릿속에서 자꾸 겹쳐졌습니다. 같은 여름이었습니다. 같은 계절에 한쪽에서는 외국인들이 일본을 탈출하듯 빠져나가고 있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일본인들이 자기 방 안에서 조용히 쓰러지고 있었습니다. 우연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불편한 질문이 머릿속을 파고들었습니다. 외국인들이 일본보다 한국을 선택한다고 했습니다. 기후가 비슷한 두 나라인데 왜 한쪽은 떠나고 싶고 한쪽은 머물고 싶은 걸까요? 그 차이는 단순히 날씨의 문제가 아닐 거라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다시 통계 파일을 열었습니다. 이번엔 일본 옆에 한국 수치를 나란히 불러왔습니다. 같은 해 여름
한국의 열사병 관련 사망자 수는 일본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았습니다. 같은 의도, 비슷한 기후, 똑같이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는 두 나라. 그런데 숫자는 전혀 달랐습니다. 저는 그날 보고서 초안 파일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새 문서를 열었습니다. 제목은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첫 줄에 이것만 적었습니다. 왜 그들은 리모컨에 손을 뻗지 못했는가? 그 질문이 저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책상 위의 숫자들이 갑자기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후 통계가 아니었습니다. 에너지가 있고, 주거가 있고, 돈이 있고, 정책이 있고, 그 모든 것이 한 사람의 리모컨 앞에서 교차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교차점에서 일본과 한국은 전혀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출장 신청서를 꺼냈습니다. 목적지는 서울이었습니다. 챕터 2. 후쿠시마가 남긴 청구서. 서울엔 출장 신청서를 내기 전 저는 먼저 원점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리모컨에 손을 뻗지 못한 이유를 찾으려면 그 전기가 어디서 왔는지부터 따져봐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그 실타래의 끝은 어김없이 한 곳으로 이어졌습니다.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였습니다. 저도 그날을 기억합니다. 오후 2시 46분 도쿄 사무실 책상이 흔들렸습니다. 처음엔 흔한 지진 이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흔들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이 책상 아래로 들어갔고 천장 형광등이 좌우로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텔레비전 화면에는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가 폭발하는 장면이 흘러나왔습니다. 당시 일본은 전체 전력의 약 30%를 원자력으로 충당하고 있었습니다. 월급으로 치면 3달치 중 1달치가 하루아침에 사라진 겁니다. 그것도 예고 없이 갑자기요. 원전은 연료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출력이 안정적인 에너지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30%가 한꺼번에 증발했습니다. 그 공백을 어떻게 채웠을까요? 방법은 하나였습니다. 해외에서 사오는 것이었습니다. LNG, 석탄, 석유, 전부 달러를 주고 수입해야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것도 국제시장 가격이 오르면 같이 오르고 환율이 움직이면 같이 흔들리는 구조로요. 처음 몇 년은 그럭저럭 버텼습니다. 국제 에너지 가격이 비교적 안정적이었고 엔화 가치도 크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전 세계 에너지 가격이 동시에 폭등했고 일본은 정면으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후쿠시마 이후 화석연료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구조로 바뀐 상태였으니까요. 설상가상이었습니다. 엔화 가치가 뚝 떨어졌습니다. 수입 연료는 달러로 결제합니다. 엔화가 약해지면 같은 양을 수입해도 훨씬 더 많은 엔화를 지불해야 합니다. 에너지 수입 구조의 취약성과 환율 리스크가 정확히 맞물린 겁니다. 구멍 뚫린 냄비에 계속 물을 부어넣는 것과 같았습니다. 아무리 채워도 밑으로 새어나가는 구조였거든요. 결과는 숫자로 나왔습니다. 2023년 기준 일본의 가정용 전기요금은 킬로와트아워당 약 31엔, 2010년 대비 거의 2배 수준이었습니다. 에어컨을 하루 종일 틀면 한 달 전기요금이 23,000엔, 우리 돈으로 20만 원 가까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고정연금으로 생활하는 고령층에게 이 금액이 어떤 의미인지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가장 견디기 어려웠던 건 따로 있었습니다. 일본은 한때 가전하면 일본이라는 말이 당연했던 나라입니다. 소니, 파나소닉, 히타치, 세계 사람들의 거실과 침실을 일본 가전으로 채웠던 나라였습니다. 에어컨 기술만 해도 그랬습니다. 인버터 기술로 냉방 효율을 혁신한 것도, 절전형 에어컨 시장을 선도한 것도 일본 기업들이었습니다. 그 나라의 국민들이 지금 에어컨을 켜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에어컨을 만들었던 나라에서 그 에어컨을 벽에 달고도 전원을 켜지 못한 채 숨져가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기술은 있습니다. 에어컨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돌릴 전기가 너무 비쌉니다. 이 아이러니 앞에서 저는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땠을까요? 저는 자료를 뒤졌습니다. 같은 시기 한국은 후쿠시마 사태를 지켜보며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원전 의존도를 무작정 줄이는 대신 원전과 LNG, 신재생 에너지를 함께 가져가는 방향으로
에너지 공급 구조를 다변화했습니다. 한 바구니에 달걀을 몽땅 담지 않겠다는 결정이었습니다. 결과는 전기요금에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2023년 기준 한국의 가정용 전기요금은 일본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수준이었습니다. 같은 시간 에어컨을 틀어도 한국에서 10만 원이 나올 때 일본에서는 25만 원이 넘게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같은 여름인데 냉방 한 번 하는데 드는 부담이 2배 반 차이가 났습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이후 에너지 구조를 바꾸지 못하는 사이 한국은 조용히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차이가 지금 전기요금 고지서에 그리고 여름 사망 통계에 고스란히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자료 더미 위에 펜을 내려놓으며 생각했습니다. 후쿠시마는 천재지변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재난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15년, 일본이 내린 선택들은 천재지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내린 결정이었고, 정책이었고, 그리고 그 결과였습니다. 리모컨을 준 채 숨진 78세 노인의 방 안에는 15년치 선택의 무게가 쌓여 있었습니다. 챕터 3. 카르텔, 그리고 고지서. 전기요금이 오른 이유를 파고들다 보면 어느 순간 안타까움의 영역을 넘어서는 지점이 나옵니다. 그 지점에서 저는 처음으로 분노라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2023년 일본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간사이 전력, 규슈 전력, 주구쿠 전력, 주부 전력. 일본을 대표하는 대형 전력회사 4곳이 서로의 영업구역을 침범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조직적으로 차단해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담합이었습니다. 동네 슈퍼 3곳이 뒤에서 짜고 가격을 올리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짓을 나라 전체에 전기를 쥔 대형 기업들이 해온 겁니다. 부과된 과징금은 약 110억엔, 우리 돈으로 약 1조 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카르텔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며 잠시 멈췄습니다. 1조 원이라는 과징금이 역대 최대라는 사실보다 그 뒤에 숨겨진 장면이 더 오래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전력회사들이 국민들 앞에서는 연료비가 올라서 어쩔 수 없다고 말하는 동안 뒤에서는 경쟁 자체를 원천 봉쇄하고 있었다는 것. 가격이 오른 게 아니라 오르도록 내버려 둔 겁니다. 많이 더 정확히는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를 스스로 만들어 놓은 거였습니다. 그 청구서는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날아갔습니다. 가장 먼저 쓰러진 건 연금으로 생활하는 고령층이었습니다. 일본의 고령자 빈곤율은 상대적 빈곤 기준으로 약 20%에 달합니다. 특히 혼자 사는 고령 여성의 경우 그 비율은 훨씬 높아집니다. 이분들의 월 수입은 많아야 10만엔 수준이거든요. 거기서 전기요금이 3만엔을 넘어서면 나머지 생활비로 한 달을 버텨낼 방법이 없습니다. 에어컨을 켤까? 끼미를 챙길까? 이 질문이 매년 여름마다 수백만 명의 노인들 앞에 놓이고 있었습니다. 선택지가 2개라는 게 차라리 더 잔인한 일이었습니다. 둘 다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이니까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둘 중 하나를 골라야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에어컨을 포기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먹는 건 당장 오늘을 버텨야 하는 문제지만 더위는 조금 더 참으면 될 것 같다는 생각으로요. 그 참음의 끝이 어디였는지는 제 책상 위의 통계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현장 기록을 다시 꺼냈습니다. 도쿄에서 열사병으로 숨진 123명의 연령 분포를 보면 80대가 44명, 70대가 61명, 90대 이상이 12명이었습니다. 전체 사망자의 압도적 다수가 70대 이상 고령층이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구조가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후쿠시마 이후 에너지 구조가 뒤틀렸고 전력회사들은 담합으로 경쟁을 막았고 요금은 올랐고 그 부담은 가장 약한 곳으로 흘러내렸습니다. 강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 가장 적은 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무거운 짐이 얹힌 겁니다. 저는 이걸 게임의 절약심리라고 부를 수 없었습니다. 에어컨을 아끼는 게 미덕이라서가 아니었습니다. 켜고 싶어도 켤 수 없는 구조 속에 놓인 겁니다. 15년에 걸쳐 차곡차곡 쌓인 정책 실패의 무게가 한여름 전기요금 고지서 한 장으로 압축되어 노인들의 손에 쥐어진 거였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이 시기에 어디쯤 있었을까요? 자료를 찾아보니
한국도 이 시기에 전기요금 인상 논의가 없지 않았습니다. 에너지 가격 상승의 여파는 한국도 비켜가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한국은 전력시장의 경쟁 구조와 공공관리 체계를 유지하면서 요금 인상폭을 일본보다 훨씬 완만하게 가져갔습니다. 같은 외품을 맞았는데 집안으로 들어오는 냉기의 양이 달랐던 겁니다. 2023년 기준으로 나란히 놓고 보면 숫자가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일본의 가정용 전기요금은 한국의 약 2.4배에서 2.5배 수준이었습니다. 같은 시간 에어컨을 틀고 같은 여름을 보내는데 한국에서 10만 원이 나올 때 일본에서는 25만 원이 넘게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숫자만 보면 단순한 요금 차이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차이가 월 10만 엔으로 살아가는 노인에게 닿으면 그건 더 이상 요금 문제가 아닙니다. 생존의 문제가 됩니다. 저는 보고서 파일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쿄의 8월 하늘은 그날도 맑았습니다. 어디선가 에어컨 실외기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의 집에서는 에어컨이 켜져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어딘가의 방에서는 리모컨이 아직 탁자 위에 그대로 놓여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담합을 한 전력회사 임원들은 에어컨이 잘 켜지는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었을 겁니다. 저는 그 생각을 오래 붙들고 있지 않으려 했습니다. 보고서를 써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이번만큼은 보고서 한 줄 한 줄을 쓰는 손이 평소와 달리 무거웠습니다. 이건 통계가 아니었습니다.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구조는 누군가의 선택으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챕터 70년대 집에서 40도를 버티다. 전기요금 문제를 파고들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이 따라옵니다. 그렇다면 그 비싼 전기를 써서 에어컨을 켜면 적어도 집안은 시원해지는 걸까요? 저는 이 질문의 답을 찾으러 현장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예상보다 훨씬 불편한 현실과 마주쳤습니다. 도쿄 외곽. 1970년대에 지어진 목조 단독주택 밀집 지역이었습니다. 골목을 걷다 보면 오래된 나무 외벽과 낮은 처마가 이어집니다. 일본 주거 문화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풍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는 순간 풍경이 주는 인상과 전혀 다른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실내 온도계가 38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에어컨은 켜져 있었습니다. 그것도 2시간째요. 집 주인은 70대 초반의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에어컨 바람이 나오는 방향을 등지고 앉아 부채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에어컨을 켜도 시원하지 않냐고 물었더니 그는 쓴웃음을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켜면 잠깐은 시원하죠. 그런데 30분이 지나면 다시 이렇게 돼요. 그러면 10분도 안 돼서 찜통이 되고요. 구조의 문제였습니다. 일본은 전통적으로 여름 통풍을 위한 목조 건축 문화가 발달해 있었습니다. 바람이 집안을 관통하게 해서 더위를 피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수백 년 된 지혜였고 에어컨이 없던 시절에는 꽤 효과적인 방법이었습니다. 문제는 지금처럼 40도에 육박하는 폭염이 매년 찾아오는 시대가 되면서 이 전통적 설계가 오히려 치명적인 약점으로 돌변했다는 겁니다. 바람을 통하게 만든 구조는 냉기도 그대로 빠져나가게 만듭니다. 만열이 없으면 에어컨이 만들어낸 차가운 공기가 벽과 천장과 틈새로 새어나갑니다. 에어컨은 계속 돌아가는데 방은 시원해지지 않는 겁니다. 돈은 계속 나가는데 효과는 없는 구조. 딱 그겁니다. 일본에서는 1979년 이전에 지어진 주택에는 단열 기준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1980년에야 처음으로 단열 기준이 도입됐는데 그것도 지금 기준으로 보면 사실상 없는 것과 다름없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일본 전체 주택의 약 70%가 여전히 이 1980년대 기준, 즉 현재 기준으로는 단열 불량에 해당하는 집에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10집 중 7집이 구멍 뚫린 냄비인 겁니다. 뜨거운 여름날, 구멍 뚫린 냄비에 얼음을 넣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음이 녹는 속도를 늦출 수는 있겠지만 결국 냄비는 다시 뜨거워집니다. 비싼 전기를 써서 에어컨을 돌려도 냉기가 머무는 시간이 짧으니 에어컨을 꺼도 되는 순간이 오지 않습니다. 계속 틀어야 하고 계속 돈이 나갑니다. 그러니 결국 에어컨을 아예 안 켜는 쪽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전기요 문제와 주택 단열 문제가 이렇게 맞물립니다. 요금이 비싸니 아끼려 하고 아껴봤자 집 구조 때문에 효율이 없으니
차라리 포기하게 되는 악순환입니다. 이 두 개의 함정이 동시에 작동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자료를 더 뒤졌습니다. 일본 국토교통성 자료를 보면 노후주택의 단열 개선 사업이 수년째 예산 부족으로 지지부진한 상태였습니다. 개선 속도보다 폭염이 심해지는 속도가 훨씬 빨랐습니다. 지난해 일본에서 기록된 최고 기온은 41.8도였습니다. 올해부터는 40도가 넘는 날을 따로 혹서일이라고 분류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온은 빠르게 바뀌는데 집은 50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집은 어떨까요? 저는 서울 출장 전에 미리 한국의 건축 기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2023년 개정된 한국의 건축물 에너지 효율 기준을 보면 신축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단열 성능 기준이 일본의 현행 기준보다 현격히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1980년대부터 아파트 중심의 공동주택 문화가 빠르게 자리를 잡으면서 콘크리트 구조체에 단열재를 결합하는 방식이 표준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꾸준히 강화해 왔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다른지는 간단한 장면 하나로 설명됩니다. 한국에서는 무더운 여름날 집에 들어와 에어컨을 잠깐 틀면 냉기가 방 안에 오래 머뭅니다. 에어컨을 꺼도 한동안 시원함이 유지됩니다. 같은 냉방 시간에 훨씬 오래 시원한 겁니다. 반면 일본의 노후 목조 주택에서는 에어컨을 끄는 순간 방이 순식간에 원래 온도로 돌아갑니다. 냉기가 머물 공간 자체가 없으니까요. 같은 에어컨, 같은 시간, 같은 더위인데 체감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건 기술이 아니라 집이었습니다. 도쿄 외곽 골목을 다시 걸어 나오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름다운 목조 주택들이 늘어선 풍경은 여전히 고요하고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안에는 여름마다 반복되는 소리 없는 싸움이 숨어 있어서 보입니다. 비싼 전기요금과 새는 집 사이에서 리모컨을 쥐었다 놓았다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요.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사람을 지키는 구조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의 집 10채 중 7채는 40도의 여름 앞에서 사람을 지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챕터 5 서울행 비행기 8월 말 저는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출장 목적은 비교 연구였습니다. 같은 폭염, 같은 고령화. 그런데 전혀 다른 통계,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는지를 현장에서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비행시간은 2시간 남짓. 도쿄에서 서울은 그렇게 가깝습니다. 그런데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뭔가 달랐습니다. 처음엔 착각인 줄 알았습니다. 인천공항 입국장을 빠져나오며 저는 무의식적으로 어깨에 힘을 뺐습니다. 도쿄를 떠나기 직전까지 몸에 배어있던 그 습관. 밖에 나가기 전에 잠깐 마음의 준비를 하는 그 느낌이 없었습니다. 공항 안은 쾌적했고 밖으로 나서는 순간에도 생각보다 버틸만 했습니다. 기온은 35도였습니다. 도쿄와 크게 다르지 않은 숫자였는데 체감이 달랐습니다. 그때 옆에서 탄성이 터졌습니다. 공항 출구 바로 옆 서너 명의 외국인 여행자들이 짐을 끌며 밖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유럽 어딘가에서 온 것 같은 중년 부부와 젊은 친구들 무리였습니다. 그중 한 명이 바깥 공기를 한 모금 들이쉬더니 동행한 일행을 돌아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말이 돼? 일본이랑 온도가 똑같다는데 왜 이렇게 달라? 일행 중 한 명이 웃으며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한국 오라고 하는 거지.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 짧은 대화가 귀에 오래 걸렸습니다. 일본에서 온 저도 비슷한 걸 느꼈으니까요. 기온은 같은데 뭔가가 달랐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인지는 아직 정확히 설명할 수 없었지만 몸이 먼저 알아채고 있었습니다. 숙소는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였습니다. 연구소 측에서 섭외한 단기 임대 아파트였는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문을 여는 순간 저도 모르게 멈칫했습니다. 지원했습니다. 에어컨을 켜지 않은 상태인데도 복도에서 문을 여는 순간 안쪽에서 서늘한 공기가 흘러나왔습니다. 벽이 두꺼웠습니다. 창문 틈새로 바깥 열기가 스며드는 느낌이 없었습니다. 도쿄 외곽 목조 주택에서 에어컨을 2시간 틀어도 38도였던 그 방이 머릿속에 겹쳐졌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인근 공원으로 나갔습니다. 연구 목적으로 외국인 여행자들을 만나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서울은 외국인 관광객이 많은 도시였고
여름 성수기라 곳곳에서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홍대 인근 카페에서 만난 미국인 2명은 일본 오사카를 먼저 다녀온 뒤 한국으로 넘어온 참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두 나라 중 어디가 더 쾌적하냐고 물었습니다. 대답은 망설임 없이 나왔습니다. 한국이요. 비교가 안 됩니다. 일본은 호텔 로비도 더웠어요. 쇼핑몰 안에 들어갔는데도 땀이 났거든요. 여기는 편의점만 들어가도 시원하잖아요. 이태원에서 만난 프랑스인 여행자는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일본에서 2주를 보내고 한국으로 넘어온 그는 인천공항에 내리던 순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공항 문이 열리는 순간 살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과전이 아니에요. 동남아에서 온 관광객들의 반응도 비슷했습니다. 더운 나라에서 온 사람들조차 일본의 여름을 힘들다고 했습니다. 기온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얘기였습니다. 피할 공간이 없다는 것, 실내에 들어가도 시원하지 않다는 것, 숙소에 돌아와도 냉방이 제대로 안 된다는 것, 그 불편함이 반복되면서 여행 자체가 소진되는 느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오면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지하철역에 내려가는 순간부터 시원하고 어느 건물에 들어가도 냉방이 제대로 작동하고 숙소에 돌아오면 에어컨을 잠깐만 틀어도 방이 금방 시원해진다고요. 그 차이가 단순한 온도 차이가 아니라 여행의 질을 바꾼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들을 듣는 내내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외국인들이 일본과 한국을 이렇게 갈라서 말한다는 사실이 불편했습니다. 자국민으로서 당연히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불편함보다 더 강하게 드는 감정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말이 틀리지 않다는 것을요. 저 자신도 느꼈으니까요. 숙소로 돌아와 에어컨을 켰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방이 시원해졌습니다. 에어컨을 껐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시원했습니다. 도쿄 외곽 그 집에서라면 에어컨을 끄는 순간 이미 더워지기 시작했을 겁니다. 같은 에어컨, 비슷한 외부 온도. 그런데 결과가 달랐습니다. 벽이 다르고 창이 다르고 집이 달랐습니다. 저는 수첩에 짧게 적었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을 선택하는 이유는 K-드라마도 K-푸드도 아닐 수 있다. 적어도 여름만큼은 그냥 이 나라의 집이 사람을 지켜주기 때문일 수 있다. 그날 밤 저는 오래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 서울의 여름밤은 도쿄보다 덜 무거웠습니다. 에어컨을 끄고도 한참을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 서늘함이 오히려 불편했습니다. 너무 선명하게 일본에 두고 온 것들이 떠올랐으니까요. 리모컨을 쥔 채 발견된 78세 노인의 방, 38도를 가리키던 온도계, 에어컨을 켜도 시원해지지 않는 구멍 뚫린 집들, 그리고 그 집들에서 조용히 여름을 버텨내고 있는 수백만 명의 노인들. 같은 여름인데 국경 하나를 넘으면 이렇게 달랐습니다. 챕터 6. 숫자가 말하는 것. 서울에 온 지 사흘째 되던 날, 저는 숙소 책상에 자료를 펼쳐놓고 두 나라의 숫자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현장에서 몸으로 느낀 것들을 이제 숫자로 확인할 차례였습니다. 연구원으로서 감각보다 데이터를 믿는 훈련을 15년 동안 해왔으니까요. 그런데 숫자를 하나씩 채워나가면서 감각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현실은 제가 느낀 것보다 더 극명했습니다. 먼저 전기요금입니다. 2023년 기준 일본의 가정용 전기요금은 킬로와트초당 평균 약 31엔이었습니다. 같은 해 한국의 가정용 전기요금은 킬로와트당 평균 약 140원 수준이었습니다. 환율을 감안해 단순 비교하면 일본의 전기요금은 한국의 약 2.4배에서 2.5배 수준이었습니다. 가게를 2개 차렸는데 한 가게는 재료비가 다른 가게보다 2배 반 더 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팔아야 하는 물건은 똑같습니다. 어느 가게가 더 오래 버틸 수 있겠습니까? 다음은 단열 기준입니다. 한국은 1980년대 아파트 공동주택 문화가 자리를 잡으면서 콘크리트 구조체에 단열재를 결합하는 방식이 일찍부터 표준화됐습니다. 이후 꾸준히 기준을 강화해서 2023년 개정된 건축물 에너지 효율 인증 기준을 보면 신축 공동주택의 단열 성능이 일본 현행 기준보다 현격히 높습니다. 일본이 1980년에야 처음 단열 기준을 도입하고 그 이후에도 개선 속도가 더뎠던 것과 대조적입니다. 한국 아파트에서 에어컨을 껐을 때 냉기가 오래 머무는 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 기준을 높여온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열사병 통계입니다. 2024년 여름, 일본의 열사병 사망자는 123명이었습니다. 같은 해, 한국의 열사병 관련 사망자 수는 일본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았습니다. 위도가 비슷하고 기후 조건이 크게 다르지 않은 두 나라에서 여름 한철 사람이 죽어나가는 숫자가 2배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이 차이를 날씨 탓으로 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날씨는 비슷했으니까요. 저는 이 세 가지 숫자를 오랫동안 들여다봤습니다. 전기요금 2.5배, 단열 기준 격차, 열사병 사망자 2배 차이. 각각 따로 보면 그냥 통계입니다. 그런데 나란히 놓으면 하나의 이야기가 됩니다. 한국과 일본은 1980년대에 비슷한 출발선에 있었습니다. 둘 다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였고, 둘 다 도시화가 진행 중이었고, 둘 다 여름이면 더운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두 나라는 서로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일본은 목조주택 문화를 유지하면서 단열 기준 강화에 소극적이었습니다. 전력시장은 대형 회사들이 지역별로 나눠 갖는 구조가 고착됐습니다. 에너지 공급은 원전에 크게 의존했고, 그 원전이 한꺼번에 멈추는 상황에 대한 대비가 부족했습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아파트 중심의 공동주택 문화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단열 기준이 자연스럽게 표준화됐습니다. 에너지 공급은 원전과 LNG, 신재생을 함께 가져가는 방향으로 다변화됐습니다. 전기요금은 공공관리체계 안에서 급격한 인상을 억제했습니다. 화려한 정책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조용하고 꾸준한 선택들이었습니다. 그 선택들이 40년이 지난 지금 여름 사망 통계에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를 더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한국의 노인들은 어떨까요? 일본과 마찬가지로 한국도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는 나라입니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압도적 1위로 수치만 보면 일본보다 높습니다. 그런데 왜 열사병 사망자는 일본보다 적을까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가 주거 인프라였습니다. 한국의 노인 상당수가 공동주택, 즉 아파트에 거주합니다. 그리고 그 아파트들은 단열 성능이 일본 노후주택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에어컨을 잠깐만 틀어도 방이 오래 시원하게 유지되니 전기요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합니다. 같은 빈곤이라도 집이 사람을 지켜주는 정도가 달랐던 겁니다. 인프라가 복지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화려한 복지 정책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 전에 만들어진 건축 기준 하나, 에너지 공급 구조 하나가 지금 이 순간 노인들의 여름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정책은 당장 표가 나지 않습니다. 단열 기준을 올린다고 해서 다음날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기준이 쌓이고 쌓여 40년이 지나면 여름 사망 통계에 찍힙니다. 저는 수첩에 적었습니다. 복지는 제도만이 아니다. 집도 복지고 전기요금도 복지고 에어컨을 켤 수 있는 환경 자체가 복지다. 자료를 덮으며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단지가 보였습니다. 획일적이고 투박하다는 말을 많이 듣는 풍경입니다. 일본의 아기자기한 목조 주택들과 비교하면 낭만이 없다고도 하죠. 그런데 그 투박한 콘크리트 벽 안에서 지금 이 순간 수많은 노인들이 시원한 여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낭만보다 생존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생존을 지켜주는 건 때로 가장 평범하고 투박한 것들이었습니다. 챕터 7. 외국인들이 한국을 선택하는 이유. 서울 체류 나흘째. 저는 본격적으로 외국인 거주자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관광객이 아니라 한국에 살기로 선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행자의 인상이 아니라 실제로 두 나라를 비교해 본 사람들의 이야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은 제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직접적이었습니다. 용산구의 한 카페에서 만난 미국인 남성은 서울에 산 지 4년째였습니다. 직업은 IT 컨설턴트였고 재택근무가 가능한 환경이라 거주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서울에 오기 전에 도쿄에서 2년을 살았습니다. 왜 도쿄를 떠났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잠깐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쿄는 좋은 도시예요. 근데 살면서 점점 소진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여름마다 전기요금이 무서웠고 집이 더웠고 뭔가를 아껴야 한다는 압박이 항상 있었거든요. 서울은 달랐어요. 집에 오면
그냥 쉴 수 있었습니다. 쉴 수 있었다는 말이 귀에 걸렸습니다. 거창한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그냥 쉴 수 있다는 것. 그게 4년 거주의 이유였습니다. 마포구에서 만난 독일인 여성은 한국 기업에 취직해 서울에 온 지 2년이 됐었습니다. 그녀는 한국에 오기 전 일본 도쿄에서 6개월간 어학연수를 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두 나라를 직접 살아본 사람이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고 물었습니다. 생활 인프라요. 일본은 겉으로 보면 완벽해 보이잖아요. 깨끗하고, 조용하고, 질서 있고. 근데 실제로 살아보면 생각보다 불편한 게 많아요. 여름에 집이 더운 건 정말 힘들었어요. 에어컨을 켜도 별로 안 시원하고, 전기요금은 무섭고, 한국은 그게 없었어요. 아파트가 튼튼하고, 에어컨 틀면 진짜 시원해지고, 전기요금도 훨씬 부담이 적었습니다. 그녀는 잠깐 멈추더니 덧붙였습니다. 친구들한테 한국이 일본보다 살기 편하다고 하면 다들 놀라요. 근데 실제로 살아보면 알아요. 홍대 근처에서 만난 호주인 남성은 유튜브 크리에이터였습니다. 아시아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며 영상을 찍는 사람이었는데 결국 서울에 베이스를 잡았다고 했습니다. 이유를 묻자 그는 거침없이 말했습니다. 가성비요? 이 정도 생활 수준을 이 정도 비용으로 누릴 수 있는 도시가 별로 없어요. 교통이 싸고, 음식이 싸고, 전기요금도 싸고, 집도 잘 돼 있고요. 도쿄도 좋은 도시지만 비용 대비 삶의 질은 서울이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이태원에서 만난 프랑스인 커플은 한국에 온 지 3년째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었고 유럽과 아시아를 오가며 살다가 서울에 정착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고려했던 다른 도시는 도쿄, 방콕, 바르셀로나였습니다. 왜 서울이었냐고 물었더니 여자 쪽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름에 일본 갔다가 한국 왔을 때 차이를 느꼈어요. 일본은 더위를 피할 공간이 없었어요. 실내에 들어가도 덥고 호텔도 덥고 그냥 어디를 가도 더웠어요. 근데 한국은 어디를 들어가도 시원했거든요. 그게 작은 것 같아도 매일 쌓이면 삶의 질이 달라지더라고요. 저는 수첩에 그 말을 받아 적으면서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이 사람들이 한국을 선택한 이유는 K-드라마가 아니었습니다. BTS도 한국 음식도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것들이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됐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살기로 결정한 이유는 달랐습니다. 집이 시원하고 전기요금이 부담 없고 인프라가 잘 작동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생활 경쟁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저를 완전히 말문이 막히게 한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남구의 한 일본 식료품점 앞에서 우연히 일본어로 통화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일본인이었습니다. 50대 초반의 남성으로 서울에 거주한 지 6년이 됐다고 했습니다. 오사카 출신이었고 처음엔 주재원으로 왔다가 임기가 끝난 뒤에도 한국에 남기로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일본으로 돌아가지 않은 이유가 뭐냐고요? 그는 한참을 생각하다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본에 있을 때보다 여기서 생활이 더 편해요. 전기요금도 그렇고 집도 그렇고 오사카 집에 있을 때는 여름마다 전기요금이 걱정이었거든요. 에어컨을 켜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매년 그 고민을 했어요. 여기선 그런 고민을 안 해요. 같은 일본인이었습니다. 자국을 떠나 한국에 정착한 일본인이 저에게 일본의 전기요금 걱정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 저는 오늘 만난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씩 떠올렸습니다. 미국인, 독일인, 호주인, 프랑스인, 그리고 일본인. 국적도 다르고 직업도 달랐지만 이들이 한국을 선택한 이유의 중심에는 공통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살기 편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화려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시원하고 전기요금이 무섭지 않고 인프라가 예측 가능하게 작동하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전부가 매일 쌓이면 삶의 질이 됩니다. 그리고 삶의 질은 사람들이 어느 나라를 선택하느냐를 결정합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통계 너머의 무언가를 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숫자가 말해주지 못하는 이야기, 사람들이 발로 내린 선택, 그리고 그 선택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두 나라의 현재였습니다. 일본은 지금 어떤 나라입니까?
외국인들이 더위를 피해 떠나는 나라입니까? 아니면 머물고 싶은 나라입니까? 저는 그 질문을 오래 붙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만난 사람들의 대답은 이미 너무 분명했습니다. 챗바빨. 수첩에 적은 한 줄. 서울을 떠나기 전날 밤. 저는 짐을 싸면서 숙소 책상 위를 한 번 더 둘러봤습니다. 자료 더미, 수첩 2권, 빼곡히 적힌 메모들. 일주일 동안 이 책상에서 두 나라의 숫자를 나란히 놓고 외국인들의 말을 받아 적고 혼자 오래 생각했습니다. 짐을 챙기면서도 머릿속은 여전히 정리되지 않은 채였습니다. 도쿄에 돌아온 건 9월 초였습니다. 공항을 나서는 순간 몸이 먼저 알아챘습니다. 습하고 무거운 공기였습니다. 서울에서 유주일을 보내고 돌아오니 그 차이가 더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택시를 타고 사무실로 향하는 내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쿄의 여름은 아직 끝나지 않아 있었습니다. 사무실 책상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보고서를 써야 했습니다. 비교 연구, 출장 결과 보고서. 형식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서론, 현황 분석, 비교 데이터, 정책 제언, 결론. 15년 동안 수백 번 써온 양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고 수첩을 꺼냈습니다. 서울에서 만난 사람들의 얼굴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도쿄에서 서울로 넘어와 이제야 숨을 쉴 수 있겠다고 했던 외국인 여행자. 집에 오면 그냥 쉴 수 있었다고 했던 미국인. 일본에서 에어컨을 켜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매년 고민했다고 했던 오사카 출신 일본인. 그리고 에어컨이 달린 방에서 리모컨을 쥔 채 발견된 78세 노인. 이 사람들은 모두 같은 여름을 살았습니다. 같은 계절에, 같은 더위 속에서요. 그런데 누군가는 시원한 방에서 쉬었고, 누군가는 더위를 참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차이를 운이라고 부를 수는 없었습니다. 날씨 탓도 아니었습니다. 선택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선택, 어느 시점의 정책, 오래전에 맺어진 결정들이 지금 이 여름에 찍혀 있었습니다. 1980년대 단열 기준을 강화하지 않은 선택, 전력시장의 경쟁을 방치한 선택, 후쿠시마 이후 에너지 구조를 바꾸지 못한 선택. 각각은 당시에 그리 크게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기준 하나, 규제 하나, 정책 방향 하나. 그런데 그것들이 15년, 20년, 40년에 걸쳐 쌓이면 여름 사망 통계가 됩니다. 한국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화려한 선언이 없었습니다. 세계가 주목한 정책도 아니었습니다. 아파트 단열 기준을 조금씩 높이고 에너지 공급을 다변화하고 전기요금을 공공영역에서 관리하는 것. 그 조용하고 꾸준한 선택들이 40년이 지난 지금 노인들이 에어컨을 마음 놓고 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일본 대신 한국을 선택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수첩에 천천히 적었습니다.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너무 오래 했다. 펜을 내려놓고 한참을 그 문장을 바라봤습니다. 보고서에는 쓸 수 없는 문장이었습니다. 총무성 보고서에 이런 문장이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일주일 동안 두 나라를 들여다보며 도달한 가장 정직한 결론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일찍 퇴근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음료를 하나 집어들고 계산을 하면서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 편의점 냉장고 안은 시원합니다. 그런데 저 문을 나가면 그 시원함을 가져갈 방법이 없습니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여는 순간 실내 열기가 밀려왔습니다. 서울의 아파트에서 느꼈던 그 서늘함이 없었습니다. 저는 에어컨 리모컨을 집어들었습니다. 전원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멈췄습니다. 이번 달 전기요금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저는 총무성 연구원입니다. 고정 수입이 있고 혼자 사는 노인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전기요금이 먼저 떠오르는 겁니다. 그렇다면 연금 10만 엔으로 사는 78세 노인에게 이 순간은 어떤 무게였을까요? 저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에어컨이 켜졌습니다. 바람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방은 조금 시원해졌지만 서울 숙소처럼 냉기가 오래 머물지는 않았습니다. 에어컨을 끄면 금방 다시 더워질 것을 알면서도 저는 일단 껐습니다. 고지서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창밖으로 도쿄의 밤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어딘가의 집에서 에어컨 실외기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또 어딘가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리모컨이 탁자 위에 그대로 놓여 있을 겁니다. 저는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아까 적은 문장 아래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보고서는 다음날 쓰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은 그냥 그 문장들과 함께 있고 싶었습니다. 창밖 도쿄의 기온은 아직 38도였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에어컨이 있어도 켤 수 없는 나라와 에어컨을 켜면 오래 시원한 나라. 그 차이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 전 누군가가 내린 조용한 선택들이 지금 이 여름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이 걸어온 그 선택이 자랑스러우셨다면 댓글에 대한민국 최고 한마디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이 채널을 만들어가는 힘입니다. 지금까지 감동요방이었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